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에서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 회사가 기술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돼요. 돈 버는 방식. 기존 돈 버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돈 버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내야 돼요. 아까 전에 자율주행을 운행하고 있는 게 세계 회사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는 왜 거기에서 안 하고 있는 건지 플러스 현재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제일 앞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테슬라는 지금 올라온 거죠 기술력이? 그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게요. 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천재인 건 확실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예요.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는요, 한 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자율주행 택시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네. 뭐 1억 좀 넘지 않을까요? 월등히 넘어요.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가 돼요. 그거 길거리에 고장 나거나 뭘 하고 나면은 그거 하나인데 5억에서 10억이 드는 거예요. 그 한 대가. 유지보수하고 뭐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만들어내고 뭐 하고 하는 데가 그렇게 비싼 차를 돌려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니는 자율주행자들 보면 라이다라는 게 위에 더덕더덕 잔뜩 붙어 있고요. 트렁크하고 뭐에다가 컴퓨터도 비싼 컴퓨터 엄청 들어가 있고요. 센서도 무지막지하게 박혀 있어요. 그럼 딱 보면은 와, 저거는 무슨 영화에서 보는 로봇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비싼 거죠. 네. 그거 한 대 만드는데 비싸고 또 그 한 대를 많이 찍어내지도 못해요. 그럼 왜 그걸 하고 있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단은 자율주행하는 택시를 통해서 시장 경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수익성이 없어요. 택시 한 대를 운영하는 것과 택시 한 대 가격이 택시 아무리 많이 태운다 그래서 그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택시 기사님이 3천만 원 전후잖아요. 소나타나 뭐 이런 택시들이. 3천만 원짜리 사거나 전기차 3천만 원 디스카운트 받아서 샀어요. 그리고 본인 밥값이니 집으로 가는 월급 뭐 300만 원 전후라고 한번 볼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택시 값이 2억이라면 어떨까요? 안 하겠죠. 10억이면 불가능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니는 차들은 그런 차들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에 보였잖아요. 그 자율 택시, 로봇 택시라고 얘기하는 걸 보였는데 걔는 제가 딱 봤을 때 생산 원가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일 거예요. 2천만 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싸요? 네. 오히려 지금 있는 테슬라에서 걷어낼 걸 다 빼버렸어요. 원가를 줄이느라고, 단가 낮추느라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너희들 그거 해서 데이터 모아.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데이터 모으고 있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차가 다니는 줄 알아, 테슬라가? 그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시각은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택시 운전해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시 가격을 올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나 로봇이 운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파괴하려면 택시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럼 택시 가격을 낮추면서도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시 자동차의 단가가 낮아야죠. 그래야지 그걸 뽑아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아이디어가 뭐죠? 뭐 그 사람은 다 이 X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X가 맨 처음에 로켓을 쌓아 올렸다가 다시 로켓이 떨어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로켓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겠다. 부스터 엔진을 막 10개씩 달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딴 데들은 기껏 인공위성 2-3개나 많아야 5개 쏘아 올릴 때 걔네는 20-30개에서 막 50개, 100개씩 한꺼번에 쌓아 올리거든요. 전 세계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 단가를 거의 5분의 1 이하로 낮춰버렸어요. 그러고도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왜냐면 로켓을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 큰 로켓을 만들어서 한 번 쏠 때 수십 개 이상씩을 한꺼번에 쌓아 올리니까 그러한 경제성 있는 비즈니스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는 스토리가 다른 거죠, 시장에서. 근데 아까 전에 왜 M7에서 MS랑 메타는 좋게 얘기하시는데 테슬라는 언급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회사로 생각하는데 아까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니까 순수 소프트웨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테슬라의 경쟁력의 핵심은 풀스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에서 반도체 설계도 직접 할 수 있으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서 자동차도 만들고 소프트웨어 설계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경쟁력 있는 데는 테슬라 그룹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애플밖에 없어요. 애플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칩 중에 하나는 애플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노트북이나 애플 사용하는 데스크탑 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AI 반도체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대신에 그들은 칩을 팔지 않죠. 엔비디아처럼. 칩을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생성을 해요. 다 애플도. 근데 자기네 하드웨어에 넣어서 노트북을 팔고
컴퓨터를 팔고 휴대폰을 팔고 있지 칩은 안 팔고 있거든요. 네, 소비재를 팔고 있네요. 그렇죠. 칩은 안 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은 하드웨어도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과 고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워렌 버핏은 세계 시총 1위 애플 주식을 절반 이상 매도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네. 더 이상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어차피 판 이유는 있을 테니까요. 네, 왜냐면 세 가지일 텐데 그건 저도 뭐 추정인데 첫 번째는 아이패드 나오고 나서 지도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세 가지가 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애플워치는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아이패드 다음에. 근데 지금 재작년에 나왔었던 그 뭐죠? 이름 까먹었네. 무슨 프로죠? 비전 프로. 완전 실패를 했거든요. 거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리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 들어오는 거 판단 미스를 해서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애플이 갈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상이 되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만큼의 혁신이 될 만한 거를 포기를 했잖아요. 실패를 한 거죠. 뭐죠? 애플카. 그거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혁신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어쨌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바이오도 얘기해 주셨는데 생성형 AI를 신약 개발에 요즘에 접목하고 있다는데 바이오 쪽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업계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이런 게 정말 기술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AI에 관련된 걸 챗GPT만 보고 있으니까 시장은 좋게 보는데요. 가장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는 시장을 세 개를 뽑으면 첫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챗GPT나 구버 아까 보여드렸는데 구버는 구글 플러스 네이버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고오버의 약자거든요. 고오버가 영어 표현으로는 깊게 조사해라 분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AI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시장이 뭐냐? 가장 AI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시장 파괴적인 데가 어디냐? 그러면 금융과 바로 바이오예요. 헬스케어. 그러면 헬스케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헬스케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의료보다는 제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는 사람 손으로 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의료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 시장의 상당 부분도 제약이고요. 또 의료 시장 아닌 제약 시장은 또 더 크기도 한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 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약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화학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화학적인 것이 점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약은 거의 대부분 찾아낸 거예요. 더 이상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이제는 신약 하나 만드는데 옛날에는 100억이 들었다면 지금은 1조 원이 드는 거예요. 찾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든 상태가 들어요. 두 번째 문제 있어요. 모든 약은요. 30년인지 얼마 끝나면 그 라이센스가 끝나요. 끝나죠.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은 무조건 20-30년 만에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신약은 만들기 어렵죠.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들어서 돈 벌었던 건 이제 한계가 오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이오나 헬스케어에서. 그래서 가고 있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보통 바이오 쪽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 1상 통과했대, 2상 통과했대 뭐 이런 얘기죠. 3상 통과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있냐? 그 다음에 이게 부작용은 없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냐까지도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거 어느 하나도 실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라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A라는 사람한테 그 약을 쓰면은 진짜 약이에요. 독이 안 되고. 근데 B라는 사람한테 쓰면 약이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그게 뭐 때문이죠? 우리는 옛날에 체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DNA예요. 유전자인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요. 백신을 맞았던 게 전부 다 유전자 백신이에요. RNA 백신들이에요. RNA가 유전자를 DNA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유전체 중에 하나인 거죠. RNA도 되게 중요한. 백신 자체가 이제 RNA 백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맞으면 어떤 사람은 깔끔히 낫고 걸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맞아도 계속 걸려요. 어떤 사람은 부작용 하나던데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했어요. 신기하죠? 같은 건데. 근데 그 리스크를 테이킹을 한 건 그냥 안 맞고 거의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단 맞고 일부가 죽는 게 낫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RNA 백신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컴퓨터로 설계를 해요. 많은 실험과. 근데 코로나 같은 거야 워낙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하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때려부어서 개발한 거예요. 돈이 되니까. 화이자 같은 데서요. 그런데 이 다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 암 같은 거예요.
암도 똑같아요. 왜 암이라는 것이 정복이 안 되고 있냐? 원래 암은요, 암세포는 제 세포예요. 제 몸에 있던 세포가 유전 변이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는 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해요. 내 몸에서 생겨난 애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제 몸이, 제 암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암 백신이나 암 약을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맞는 암약을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든 거야. 암 치료제를 만들기가 또는 암 백신을 만들기가. 왜냐면 유전자가 다 다른데 그리고 또 걔를 죽이잖아요. 그럼 얘는 또 유전 변이를 금방 일으켜요. 그래서 미래의 암과 같은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칠 수 있는 또 우리 뇌질환 중에서 유전병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고칠 수 있는 유력한 게 보는 게 뭐냐면 개인 한 명당 한 명당 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가님의 유전체에 맞는 약이 만들어지고 제 유전체에 맞는 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상, 2상, 3상을 우리가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대부분의 사람한테 부작용이 없고 대부분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 유전체에 맞는 약이 설계돼야 되는데 그럼 제 유전체를 분석해서 그 RNA 백신 같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예를 들면 RNA 백신을 합성을 하거나 혹은 RNA 백신이 뭐냐?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합성해내야 돼요. RNA나 DNA는요, 그 아미노 애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코비드-19. 근데 거기서 요렇게 바꾸면 이게 백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백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걸 우리가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연결됐어? 어떤 3차원 구조를 갖냐 하는 게. 그거를 인간이 하면은 3년 내내 연구해서 단백질 하나를 해소를 하는데 정확도 7, 80%를 해요. 그런데 AI가 하면은 그걸 95%까지 하는데 2주 만에 끝내는 거예요. 10억씩 들여갖고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의 암에 걸려가지고서는 작가님을 위한 백신을 만드는데 10억이 돈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AI가 하면은요, 2주 만에 200만 원만 들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용 백신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 게 바로 단백질 접힘이라는 문제를 AI로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한 건데요. 이게 요번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 화학상 받은 게. 그래서 노벨 화학상 받은 게 놀랍게도 AI예요. AI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나 제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술을 조기에 접목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거고 그게 암을 정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몇몇 AI 학자들은요. AI가 챗GPT 같은 게 문제가 아니다. 20, 30년 안에 가장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암의 정복과 인간 수명을 2배 정도 늘리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AI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AI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랑 금융이 AI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네. 자, 그러면 AI 이제 글로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 어쨌든 M7 안에서 대부분 볼 텐데 AI 수혜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은 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면 솔트룩스 홍보하라고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저 그렇지 않고요. 솔트룩스 주식은 가능하면 사지 마십시오. 너무 오르면 제가 못 사니까. 저희 회사 주식은 제가 더 사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군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네. 진짜로 그래서 저희 회사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왜 주가가 안 오르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럴 분은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마존이 상장을 하는 게 97년도에 상장했거든요. 98년도인가?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수익성을 내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0년 정도 걸렸어요. 상장하고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빨리 돈 넣고 내년도에 10배 되기를 원하잖아요. 테슬라는 또 그랬고 또 엔비디아처럼요. AI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회사는 대부분 어떤 회사냐? 여러분이 투자할 수 없는 아마도 비상장 기업일 거예요. 지금 오픈 AI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데는 투자 기회가 오지만 일반인들한테 투자 기회가 안 가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을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국내에서도 보고 미국 회사도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제가 투자를 한다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비상장 회사를 더 꼼꼼히 한번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100개 중에서 95개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두 번째, 상장 기업 중에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요. 저라면은 상장을 한 후에 상장 효과가 빠져서 빠진 회사인데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게 MAU라 그러죠. 사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지만 에이전트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AI 검색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회사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기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AI 옥석가리가 시작될 테니까 MAU든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말랑말랑한 질문 한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AI 시대에 요즘에 AI 교육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주변에 그렇죠. 보면 이제 AI 교육도 많고, 제가 그냥 심플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뭐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던데, AI 시대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그냥 AI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떠세요? 인공지능 그리고 챗 GPT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교육이나 새로운 스킬 혹은 역량 확보를 한다면 뭘 추천해 줄래? 자, 이렇게 그냥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학습한 거에 대해서만 추론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검색은 지가 이거를 또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줄 텐데 답 다 나온 다음에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예를 들면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게 AI에 대한 이해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챗GPT는 내 비서라는 책 같은 게 나왔대. 이거 제가 친한 분이 내신 책인데 그 책 홍보를 해드리게 됐네. 네, 등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하고 AI 협업 방식을 익히라는 거죠. 두 번째, 융합적 사고를 배양을 하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전공 지식 외에 기술 지식, 디자인, 비즈니스 전략을 결합하는 거를 좀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비판전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 감성 뭐 이런 걸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하기 위한 게 필요하고 학습 능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모르잖아요.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는 말을 써요.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도 많던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걸 강화하려면 뭘 배우면 될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AI 시대 PM으로 살짝 그래서 아빠는 엔잡러도 나오지만 여기에 챗GPT의 인류의 미래 등등 해갖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등등 해가지고서는 지가 조사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 AI 디지털 교과서, 대학 도서관, AI와 데이터 리터러시 또 심지어는 얘는 이런 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다 조사를 해서 자기가 다국어로 된 걸 읽고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해줘요. 제가 중국어로 얘기하면 중국어로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롬프트도 입력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AI 교육 과정이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해야 되고 비판적 사고를 윤리적인 걸 하려면은 관련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되고 학습 중심의 프로젝트를 참여해라. 추천 교육은 인공지능과 창의성이라는 거, AI 원리 한계의 이야기, 이런 윤리 교육까지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자기가 한번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고오버를 하면 이제 지가 보고서도 써주고 조사를 리포트 써주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진짜 되는 시장이 점점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도 한번 서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분들은 그 현업에서 AI 시대에 이제 직접 이제 뭔가 혁신을 통해서 이 기회를 또 찾으시는 거고, 또 투자자분들은 내가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이라도 태워서 그렇죠. 혁신을 함께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밖에 분들은 이제 사실은 두려움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AI와 자동화 기술 발전되면서 일자리 잃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뭐 단순 전문 노동직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대체될 수 있다는데, 좀 앞으로 어떤 직업 사라지고 앞으로 어떤 직업이 고소득 직업이 되는 걸까요? 그거를 제가 네. 장표를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우리 종족을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종족을 부르는 또 다른 용어가 호모파베르예요. 호모파베르는 도구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이제 국내에서 손하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네. 철학가이셔요. 근데 손하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도구의 인간이 도구를 발명하죠. 글도 도구니까 글자도 발명하고 도끼도 발명하고 컴퓨터도 발명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든 도구를 우리가 쓰면 우리 뇌가 바뀌어요. 실제로 6,000년 전 이전에 우리 뇌나 지금의 생물학적 뇌는 똑같거든요. 또 완전히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종이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데 그 당시엔 글이 없었잖아요. 6,000년 전 이전에는요. 글이 없어서 글을 읽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해서 발달된 뇌와
지금 우리는 성이 되면 모두 다 글로 소통을 하고 글로 하잖아요. 채팅까지. 그 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얘기는 생물학적으로는 진화가 안 됐는데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우리를 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공진화, 기술과 사람이 공진화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니까 또 다른 도구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형태를. 그래서 실제로 그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로 해서 가속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과거의 기술은 뭐였냐면요. 과거의 기술은 우리의 근육 노동을 자동화하는 거였잖아요. 빨리 움직이고 뭐 무거운 거 들어올리고 하늘을 날고 우리 근육이 못하는 걸. 그쵸? 그럼 미래의 자동화는 뭐냐? 혁신은 지적 노동을 자동화한단 말이죠. 그럼 지적 노동을 자동화한다는 게 뭐냐? 우리 지적 노동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을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시험 문제 풀 때는 내가 배운 걸 외워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배우지 않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요게 한 축이 되고 X축이, Y축은 지적인 노동하는데 나 혼자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협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호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통을 하고 공유하고. 이거는 강력한 공감력이 필요한 지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일해도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영상의학, 택시기사, 보안 담당, 전화영업, 청소원, 트럭기사 같은 분들은. 그런데 전략적 창의를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건데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건 기계가 못해요. AI는 데이터 갖고 학습해서 하니까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강력한 기능이죠. 그리고 또 협력과 공감을 통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어요. AI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역인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은 뭐냐? 경제학자, 컬럼니스트, 과학자 이런 분들은 사람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AI를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날 때는 어디냐? 다른 사람과 협업과 공감이 필요한데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어디죠? 학교 선생님, 병원의 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에 가면요. 저희 장인장모님이 한 6, 7년 전에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면 많이 아프셔도 병원에 가면 기껏해야 1, 2분도 맞아요. 의사 선생님 못 만나요. 맞아요. 이렇고 저렇고 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수술 날짜 나가서 잡으시고요. 뭐 약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집에 와갖고 밤새 한 달 내내 울면서 네이버 들어가서 뭐 어디 들어가서 보고 찾아본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 지리산에 가면은 뭐 먹고 난 사람이 있다는데 알아봐라 그러고 뭐 어디 점쟁이 만나보라고 그런 거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단하고 진료하고 수술하는 많은 부분을 AI가 감당할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를 어루만져주고 환자 가족하고 상담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의사결정과 판단을 AI가 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거나 인터페이스나 협업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간에 이런 형태로 각 직업마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창작력이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직업에서 일하던 방식 자체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SK텔레콤의 전체 KPI는 일방향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AI가 내 일자리를 뺐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I가 우리 김 작가님의 일자리를 뺐지 않아요. AI를 잘 쓰는 다른 작가님과 다른 PD님과 다른 유튜버가 김 작가님의 일자리를 뺏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개 중에서 결국 핵심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 잘 더 살아남고 역량이 더 뛰어나진다라는 건데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정말 이건 AI로 대체된다라는 라는 의미로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방식은요, 협업을 하는데 협업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AI를 도구로 쓰는 거고요. 네. 이 방식은 AI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람이 검증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또 그 정반대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디에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잘 판단하시고 AI를 활용할지도 고민해 보시고 직업이나 업종을 바꿔야 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제가 원래 작가였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12권의 책을 출간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가로서 12권의 책을 낸 것보다 그 인세가 제 유튜브 1년 수익도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에서 유튜버로 전향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미래가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도 팔았군. 그러면 사교육은 앞으로도 건재하나요? 요즘에 뭐 대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AI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치동 뭐 이런 데는 뭐 여전히, 그리고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저는 이게 뭔가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랑 이게 실제 돈을 쓰는 것과 이게 좀 뭔가 되게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늘 많이 받았어요.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네. 해요. 오히려 모든 게 그런 것처럼 더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굶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국 기준입니다. 아니면은 1900년도에 굶는 사람이 많을까요? 1900년도 당연히 굶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그렇겠죠. 대부분이 가난했으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노동자층에 그러면 하루에 2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었고요. 음. 대한민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면 지금은 굶는 사람은 예전보다 거의 수십 분의 1 이하로 줄었지만 그렇죠. 부자인 사람은 훨씬 부자가 됐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네. 빈익빈 부익부의 그 갭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부자분들이 훨씬 더 날씬하고 몸이 좋고 부자가 아니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비만 확률이 높은 게 부자분들은 더 좋은 음식, 더 신선한 거, 비싼 거, 좋은 걸 먹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패스트푸드라든가 더 저렴한 걸 먹으니까 그게 또 당도 좋은 당을 섭취하는 게 있고 그냥 싼 정말 몸에 들어오는 순간 지방이 되는 그런 당이 있는데 그런 걸 먹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 전망은 였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전망은 뭐냐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다 좋아질 거예요. AI 때문에요. 왜냐면 AI 튜터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저희가 이미 아이스크림 에듀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AI 튜터의 핵심은 뭐냐면요. 개인하고 상담을 하고 심지어 미래에는 개인마다 교과서가 다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은 수학 좋아하셨어요? 수학 좋아하셨으면 작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수학 싫어하고 작가 되실 분이 왜 미적분으로 시험을 봐야 되냐고요. 예, 그러면 미적분은 개념만 알면 돼요. 작가 되실 분에게는 개념만 알면 되지만 저처럼 이공계에 나와서 공돌이 될 사람들은 미적분 잘해야 돼요. 특히 인공지능은 미적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분은 더 어려운 미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학 교과서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와주고 시험 문제도 다 달라야 돼요. 그걸 누가 할 거냐? AI가 생성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자기가 뭘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강점에 더 집중되는 교육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더 잘하는 것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교육의 질과 품질은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만을 걱정하지 굶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있긴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40년 전엔 대부분이 굶는 걱정을 했다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한다면 미래 교육은 전반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갭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양질의 교육을 대부분이 받지만 아주 최고의 교육으로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AI를 소유하도록 하는 교육과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은 굉장히 소수한테 주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질은 올라가겠지만 교육의 질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그 교육의 질로 전반적으로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근데 이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가난하면 대부분이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가 1988인가 뭐 드라마를 보면 참 저 때는 행복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대부분이 가난하지만 대부분의 정이 있을.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먹고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불행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된 고민도 또 해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나라 옛날에 세계 1위로 불렸던 부탄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자본주의 들어가고 행복도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비교라면 내가 빨리 그래도 돈을 버는 게 나은가요? 위에 올라와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돈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현실에서 과연 그런 게 통용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AI 관련해서 대표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전반적으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AI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저희 회사가 벤처 캐피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꽤 큰 벤처 캐피탈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GP머니라고 해서 저희 회사 자체 돈 갖고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인사이트 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저희 투자단 회사 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꼼꼼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전문가들 리뷰를 통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변수도 많고 또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마지막 장표로 가져온 거를 보여드리고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변곡점이라는 단어예요.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변곡점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네, 요 지점에서. 그게 언제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C 변곡점, 인터넷 변곡점, 스마트폰 변곡점, 소셜미디어 변곡점 또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카카오톡 변곡점. 그 다음 변곡점이 어디냐? 전 지금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도 있지만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꼬라박고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오래된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 된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이 전략적 변곡점은 전통적인 사업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바뀔 때예요. 그걸 우리는 경제란 말을 부려요. 인터넷 경제란 말 옛날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쿠팡 같은 애가 나와서 뭘 먹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한 500명 있는 데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랬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이마트에 가서 물건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00명 중에 대략 한 50명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쿠팡이나 이런 데 온라인 쇼핑을 사신 분 90% 이상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변화죠? 3, 4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쿠팡은 날아가고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자면 이마트는 지금 해고를 하고 이마트는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3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쿠팡 같은 애들이 모두 잘 돈 벌고 있냐? 새벽 배송을 열었던 모 회사는 또 여전히 여러 이슈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에서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 회사가 기술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돼요. 돈 버는 방식. 기존 돈 버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돈 버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내야 돼요. 구글이 돈 버는 방식 바꾼 건 뭐죠? 광고였어요. 키워드 광고는 10바이트도 안 돼요. 디지털로. 그거는 돈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경매를 붙여요. 그것도 남이 회사 이름으로, 남이 회사 제품으로. 그리고 그 경매 붙인 걸로 돈을 벌고 있는 데가 네이버와 구글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앱스토어에 올려놓고 니들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올려놔. 그럼 전 세계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돈을 내면 30%는 우리 거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AI 시대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투자할 만한 데는요, 기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혁신적인 돈 버는 방식과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의 돈 버는 방식을 파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가고 있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 다 스트래티직 디소넌스라고 써놨는데 불협화음을 겪게 돼요. A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거품이라고 얘기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바닥쳤다 그러고 A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10배 더 큰다 그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화음을 잘 찾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그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경험과 그리고 아까 보셨던 구버 같은 거에다 질문을 하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은 결과를 내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1981년, 95년, 2009년, 2023년 위대한 변곡점 14년 간격. 이제 지난 역사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뭐가 좀 해당될 수 있을지. 혹시 이 셋 중에 한 개 정도는 뭐가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야지 왜 여기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전에 VC를 이제 회사 내에서 가지고 계셔서 투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VC의 성공한 투자의 비율, 아까 전에 그만큼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성공한 투자 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고 본전도 빼고요. 저희 회사 보니까 10개 중에서 3개는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하나가 성공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 정도를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이제 그 3개만 성공해도 사실 나머지 또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VC에서 투자하는 비상장 기업의 매력 같은 거겠죠. 근데 또 다른 방식도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분의 포트폴리오를 봤거든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니까 70%나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엔비디아 하나가 사실은 몇백 프로고 카카오 투자한 거 마이너스 70%, 삼성전자 마이너스 30%.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힘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개만 그럼요. 제대로 터져도 되는 거니까요. 자, 또 다음번에도 AI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대표님 모시고 현업에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